안녕하십니까, 김민성입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정사각 불대의 부피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라고 연습 문제를 줘버리죠.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 불대의 음면과 들어맞는 사각불의 높이를 삼각형의 닮음과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한 후에 전체 원뿔, 그 다음에 위쪽 원뿔을 빼서 정사각뿔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중앙 기둥의 부피를 그냥 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조각조각 잘라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두 방법 모두 계산이 복잡하고 식도 복잡하고 계산을 싫어하는 저는 이 계산을 수행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사각뿔대를 그려봤고 꼭지점에는 이름도 붙여줬습니다. 자, 이 C점과 밑변에 각각 선을 이으면 사각뿔이 보이시나요? 이 사각뿔의 부피는 아마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3분의 1, 즉 A제곱 H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식의 이 부분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 각뿔이 또 숨어져 있는데요. A, B, C, D와 이 디귿 보이시나요? 아니면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이 각뿔의 부피는 이 밑변 역시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3분의 1, 즉 A 제곱 곱하기 H 3분의 1이 될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3분의 1 H를 날로 먹었습니다. 이제 AB 3분의 1 H를 구하면 될 텐데요. 자, 지금까지 구했던 두 각뿔을 모두 표시해 봤습니다. 양쪽에 공간이 비어 있겠죠? 그럼 우선 앞쪽에 있는 C, D, 디귿, 리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빼내보니까 모양이 매우 괴상하군요. 과연 이 부피를 제대로 구할 수는 있을까요? 차라리 시간은 오래 걸려도 확실한 앞에 방법들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론적인 고찰 들어갑니다. 평면 A를 지나가는 평면 B가 있습니다. 만나는 선은 지렁이라고 할게요. 평면 B에 아무 점이나 골라서 지렁이의 수선을 그을게요. 이 선의 길이는 곧 이 점과 선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수선의 발 지렁이 B에서 평면 A로 지렁이와 수직인 선을 또 그립니다. B 지렁이 B와 지렁이 B A는 모두 이 지렁이의 수직입니다. 평면 B를 지렁이를 축으로 빙글빙글 돌리면 서로 겹칠 정도죠. 평면 A 위쪽에서 보면 두 선은 서로 겹쳐져 보입니다. 점 B에서 평면 A의 수선을 내려봅시다. 이 선의 길이는 곧 B와 평면 A 사이의 거리, 평면 A에 대한 B의 높이이기도 합니다. 선 BAB는 평면 A에 대해 수직이므로 평면 A의 위쪽에서 봤을 때 AB와 AB에서 수직으로 나온 이 B는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선 B 지렁이 B는 지렁이 B A와 겹쳐 보이고 B도 선 B 지렁이 B의 점 중 하나이므로 B와 지렁이 BA 역시 겹칩니다. 그러면 지렁이 BA와 이 AB는 모두 B와 겹쳐지고 평면 A 위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AB는 지렁이 BA, 선 지렁이 BA 위에 있는 한 점입니다. B, 지렁이 B, AB는 삼각형을 이루게 되고 직각이 하나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럼 B와 평면 A 사이의 거리는 B와 지렁이 B 사이의 거리, 즉 B와 이 선 사이의 거리에 쌓인 이 각도, 즉 선
지렁이에서 수직으로 평면 A, B에 뻗은 두 선의 각도의 사인을 곱하면 구해집니다. 선 G와 수직인 두 선의 각은 이 선의 어느 점을 잡아서 측정하든 똑같으므로 평면 위 점들의 평면 A에 대한 높이는 점과 이 선 지렁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만 달라지겠지요. 만약 이 선 지렁이와 평행한 평면 B 위에 선이 있다면 이 선들 위의 점은 모두 이 선 지렁이와 거리가 같으므로 이 평면 A와의 높이도 모두 같을 것입니다. 다시 정사각뿔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야 할 텐데요. 자, 이 삼각형을 밑변으로 잡고 이 삼각형의 넓이와 어떻게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점 C와 이 삼각형 사이의 거리, 즉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이 면에서 점 C에서 선 D, 릴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고 이걸 Q라고 잡으면, 자, 이 점 C와 Q는 선 D, 릴과 평행하죠. 이 면과 맞닿아 있는 이 선 D, 릴과 만나는 이 면에서요. 그러면 아까 전에 개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점 C와 점 Q는 이 선 D, 릴과의 거리가 같으므로 이 점 C와 이 밑변과의 거리, 그리고 이 Q와 이 밑변과의 거리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Q로 잡고 삼각뿔을 만들어도 이 위쪽의 삼각뿔과 부피가 완전히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삼각뿔을 보시죠. 자, 밑변은 여기가 A,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게 평행 사변형이니까 B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정사각형이라 직각이고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 즉 이 밑변의 넓이는 AB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H니까 AB, H 2분의 1이 이 삼각뿔의 부피, 곧 이 삼각뿔의 부피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박하게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반대쪽 삼각뿔의 부피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반대쪽 삼각뿔은 이렇게 생겼네요. AC 기억 티귿. 얘도 되게 괴상해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긋고 점을 찍고 넓이가 같은 삼각뿔을 만들고, 이 삼각뿔의 부피는 평행하니까 B, A,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AB 2분의 1 곱하기 H, 삼각뿔이니까 3분의 1을 더해서 2분의 1 ABH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런데 반대쪽 삼각뿔의 넓이도 그와 같았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이 사라지고 ABH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 이 식의 미스테리 3분의 1 ABH의 정체까지 밝혀내면서 왜 이 정사각뿔대의 부피를 구한 식이 이렇게 되는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나중에 이 식과 이 페이지를 다시 마주칠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겠군요. 지금까지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10번 송금주입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축구 승부차기에 쓰인 수학입니다. 작년 6월쯤에 유로 2024 유럽인들의 월드컵이 독일에서 개최되었었는데요. 제가 경기 영상을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잉글랜드 국자의 골키퍼가 8강 스위스전 승부차기에서 보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키커들은 자기가 차는 방향으로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키퍼는 승부차기 하기 전에 보려고 물병에 무언가를 적어두었습니다. 물병을 자세히 보면 다이브 레프트, 다이브 라이트 등 스위스 선수들의 슈팅 방향을 알고 다이빙할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선수들의 과거 페널티킥 기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페널티킥 찬 횟수분의 중앙으로 찬 횟수, 전체 페널티킥을 찬 횟수분의 왼쪽으로 찬 횟수, 전체 페널티킥 찬 횟수분의 오른쪽으로 찬 횟수를 각각 다 구해서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어느 방향으로 몇 퍼센트 확률로 슈팅했는지 각각 구해서 제일 많이 확률에 나온 쪽으로 다음번에도 그쪽으로 차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하게 구하려면 경기 날에 있을 여러 요인들, 심리적 압박, 관중들의 방해 공작 등을 고려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이 골키퍼는 스위스의 첫 번째 키커의 슈팅을 막아 잉글랜드를 4강에 진출시켰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저는 2025년 영락고등학교 파이데이의 축구공 속 수학적 이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1학년 2반 25번 황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축구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축구공을 보면 엄청 잘 차고 싶고, 막 공만 보면 건드려서 뛰고도 싶고, 드리블도 하고 싶고, 또 가끔은 호날두처럼 내가 잘 차면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망상도 하곤 합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축구공을 차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축구공에는 어떤 원리와 어떤 공식이 섞여서 만들어졌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축구공을 되게 엄청나게 많은 원리와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많은 공식들 중 하나인 오일러 공식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공식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공식만 얘기하기엔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공의 특징 한번 가볍게 한번 읊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축구공 1872년 영국 축구협회에서는 축구공을 가죽으로 만들자는 규정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확한 규격이 없어서 나라마다 다 축구공 크기와 무게가 달랐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이 문제점에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1930년 월드컵 결승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되는데 이 두 나라의 공인구가 둘 다 달랐어요. 그래서 월드컵 역사상 최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의 공이 달랐다. 다른 경기가 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는 우루과이가 2대4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는 축구공, 이 까만색과 흰색의 오각형과 육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축구공일 텐데요. 정확히 피파가 만들어낸 공인구, 공식적인 공인구는 196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66년 공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배구공과 많이 닮았죠?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까만색과 흰색의 조합, 정육각과 정오각형의 조합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의 첼스타 공인구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구공 속의 수학적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축구공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개도, 옆에 보시면 전개도가 나와 있는데, 축구공은 정오각형 12개, 정육각형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정20면체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저한테 해주셨어요. 축구공 완벽한 구 형태가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한 구 모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튼 간에 축구공 속의 오일러 공식 유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정 20면체 꼭지점 12개지만 그 꼭지점들 축구공 다 깎아가지고 정오각형의 꼭지점 5개만 남게 됩니다. 자, 이때 꼭지점 개수 어떻게 구하냐? 5 곱하기 아까 정오각형 개수 12개 곱해서 60개가 됩니다. 모서리 개수 역시 원래 30개였지만은 정오각형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정오각형 변의 개수 5개가 남게 돼서 이제 모서리 개수는
30 플러스 5 곱하기 12 해서 9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의 개수는 정五각형 12개, 정육각형 20개 해서 총 32개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오일러 공식에 대입을 할까 하는데요. 오일러 공식은 V 빼기 2 더하기 F는 2라는 공식입니다. V는 꼭지점의 개수, 2는 모서리의 개수, F는 면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위에 식에 오일러 공식, 이 위의 수를 오일러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60 빼기 90 더하기 32는 2, 즉 성립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92는 제가 못하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4반, 7번 남윤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은 복소평면입니다. 복소평면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좌표평면에 대해 한 가지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좌표평면에는 허수를 표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가 아니죠. 그 이유는 허수가 대소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허수가 더 큰지, 어떤 허수가 더 작은지 그걸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평면 이외에 허수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예 좌표평면 위에 허수라는 걸 표시하지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복소평면이라는 거를 통해 좌표평면 위에 허수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복수평면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실수 부분은 2 플러스 3i에서 이 2를 실수 부분, 이 3을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 복소평면을 배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차근차근 시작해봅시다. 먼저 평면 좌표를 그려줄 거예요. 복소평면인데 왜 평면 좌표를 그리냐고요? 복소수를 평면 좌표 위에 표시하는 게 복소평면이거든요. 쉽죠? 자, 여기서 달라질 게 있어요. 우리는 이 x 위에다가 x축 위에다가 실수 부분을 쓸 거고요. y축 위에다가는 허수 부분을 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소수를 이 좌표축 위에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뭘 쓰냐고요? 일단 전부터 찍어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3이에요. 루트 3이에요. 우리 이 복소수를 좌표평면 위에 표시해 볼 거예요. 자,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 점을 잡고 삼각형이 되게끔 그려주면은 여기가 6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돼요. 자,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요? 얘를 m제곱해서 1을 만들 거예요. m의 최소가 몇이니? 이 궁금해요, 우리는. 문제로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제곱할 거죠. 제곱 계속해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은 4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i 해서 2분의 루트 3i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것도 뭐 해야 돼요? 작업해야죠. 귀찮잖아요, 솔직히. 인정? 인정? 귀찮잖아요. 그래갖고 뭐 할 거냐면요.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임윤지입니다. 오늘은 암세포의 성장을 예측하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수열이란 처음 두 항을 1과 1로 한 후 그 다음 항부터는 바로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아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피보나치의 수인데요. 신반포에서는요, 토끼의 번식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라고 시작한 이 연구가 피보나치 수열로 연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토끼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적인 계산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연산식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n번째 항은요, n-1번째 항과 n-2번째 항을 더한 값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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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고 1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지불할 땐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계단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를 들어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n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첫 걸음은 1개 혹은 2개의 계단이겠죠. 근데 1개를 걸었을 때는 남은 계단 수는요, a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2개를 걸었을 때 남은 계단 수는 a의 n일 겁니다. 근데요, 이 2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해줘야 합니다. 그럼 더해주면 총 2 플러스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요, 꼭대기는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줄도 1과 1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쭉쭉 계속 1로만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의 각 줄은요, 바로 위에 두 줄에서 두 숫자를 더한 값이 가운데에 위치를 합니다. 이렇게 더하면 10이 되고 더하면 15가 되고 35가 됩니다. 이 끝줄은 계속 1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숫자들은 위쪽 수열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이 삼각형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면 1,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면 1,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면 2, 이렇게 더하면 13, 8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삼각형을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되게 형식적인 걸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수열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의 분포도 피보나치의 수열로 이루어져 있고 소라 껍데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콩과 같은 씨앗 식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피보나치 수열로 번식을 하고요. 벌집도 1, 1, 2, 3, 5, 8과 같은 피보나치 수열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암세포와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인데요. 먼저 암세포의 특징을 보자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통제되지 않은 증식이 특징입니다. 정상세포는 체내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열하고 성장하지만 암세포는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무한정으로 분열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종양이 형성되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의 증식은요, 수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종종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비수열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암세포 증식 과정에서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특이한 패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피보나치 수열과 암세포의 증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보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의 특정 증식 패턴이 피보나치 수열과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분열의 속도와 분열된 세포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증가하는 방식이 피보나치 수열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요. 초기 암세포가 분열할 때 첫 번째 분열에서 2개의 세포가 되고 다음 분열에서는 2개의 세포가 4개로 늘어나며 이러한 분열이 특정 조건에서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암세포의 증식이 복잡한 수학적 패턴을 따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파이데이에서 강연하게 된 1학년 4반 16반 장사연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제가 이 탐구 주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제 오늘 탐구 주제와 관련 있는 용어 정의,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구하는 방법 수능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1,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그리고 근해 공식은 배우는데 3차 방정식은 근거 계수의 관계는 물론 근해 공식도 배우지 않아 어떻게 하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수분해나 조립제법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란 a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변수 x의 최고차항이 3차인 다항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이때 a는 0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바로 카르다노의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구하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산의 편리를 위해 3차 방정식을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르다노가 생각한 방법은 x의 제곱항을 소거해서 좀 더 풀기 쉽게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면 x 제곱항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x는 다른 문자 y 빼기 3분의 1을 대입해야 했습니다. 여기 왜 3분의 1을 대입하는지는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문자를 k라고 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2차 항의 개수만 소거하기를 원하니까 x는 y 플러스 k를 여기 위쪽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 플러스 k의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y k의 제곱까지는 계산해도 되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수들은 어차피 계산해봤자 그 2차 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2차 항만 또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 y 제곱은 3k 묶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온 x는 y 빼기 3분의 2라는 값을 여기 위쪽 식에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까지 하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계산은 제가 정리한 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y 세제곱 더하기 y의 b 마이너스 9분의 1a의 제곱 더하기 27분의 2a 세제곱 빼기 3ab 더하기 c9이 나오는데요. 일단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방정식을 써서 근해 공식을 구하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꼴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x가 또 바뀐 거니까 새로운 문자를 설정해줘야겠죠. 그럼 x는 r 플러스 그냥 d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 x는 r 플러스 d라는 거를 여기 위쪽 식에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러면 r 세제곱 더하기 d 세제곱 하고 r d 하고 괄호 3말 3d 더하기 p r 플러스 d는 q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r 플러스 d가 보이니까 다시 앞으로 빼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3월 d 더하기 p가 0이거나 월 세제곱 더하기 d 세제곱 더하기 q가 0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월 d는 마이너스 3분의 p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카르다노가 생각한 방법은 월 세제곱 d 세제곱
얼 세제곱과 D 세제곱을 각각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qx, 왜냐면 얼 세제곱 더하기 D 세제곱 마이너스 q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 세제곱 D 세제곱은 마이너스 7분의 27분의 P 세제곱, 여기까지 해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는 0꼴로 마지막 2차 방정식이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서 나온 x 값이 여기 위에 있는 얼과 d잖아요. 그럼 다시 타고 올라가서 얼과 d는 x 프라임을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올라가서 y 값을 구하고 x 값을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5반 양서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오늘을 맞이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방의학과 그 속에서 활용되는 통계학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예방의학이란 실질적인 치료를 행하는 임상의학과는 다르게 질환의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예방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통계학과 역학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질병의 원인, 발생 위험 요인, 자연사 등을 구명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행동 양상을 평가 및 치료법과 보건사업을 기획하며 임상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럼 이제 상황을 한 가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체에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이 과정 중 임상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집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다룰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일부분으로 집단을 국한합니다. 이를 표본이라 합니다. 표본은 본디의 집단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으며 큰 수의 법칙에 따라 큰 표본일수록 더욱 적합합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인 모집단으로부터 부분 집합인 표본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대부분의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수치적 요약값인 모수를 표준으로부터 추측합니다. 이를 추정이라 합니다. 추정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묘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이 알지 못하는 값을 추측하는 겁니다. 모집단의 특성치에 대한 추측값을 제공하며 오차 한계 제시 과정을 추정합니다. 이 개념을 상황에 입혀보겠습니다. 우리는 백신의 효과성을 변수로 두고 변화시켜가면서 그에 따른 감염 억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민감도와 특이도를 활용한 표로 나타내기 위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한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다른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미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조건을 두고 그 상태에서 다른 일이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PA 바 B로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PA 바 B는 PB 바 A가 아닙니다. 즉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난다고 해서 A가 일어날 때 반드시 B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PA 교집합 B의 정의는 PB분의 PA 바 B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곱셈 정리로 양변에 PB를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PA 교집합 B는 PA 바 B 곱하기 PB입니다. 이는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이 됩니다. PA 바 B, PA 교집합 B 등을 혼돈하지 않으며 문장으로 풀어 작성되어 있는 것을 수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타당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감도는 실제 양성인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일 확률을 말하고 특이도는 실제 음성인 사람의 결과가 음성일 확률을 말합니다. 양성 예측도, 즉 위음성 제2종 오류는 실제 양성인 사람에게 음성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음성 예측도도 마찬가지로 위양성 제1종 오류는 실제 음성인 사람이 양성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신, 자가키트 등을 개발하는 예방의학에서 조건부 확률, 통계학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나은 의학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